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김은혜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제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혹독하게 깨달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늘 일을 하느라 바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제게 부모님은 항상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바쁘기도 하셨지만 제게 직접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게 제 삶의 철칙이 된 거고 말이에요. 자립심과 독립심도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악바리 근성이 강한 아이로 자라게 됐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지나치게 악발이었던 저의 성향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팍팍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었기에 무엇이든 쥐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도 컸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걸 견디지 못했던 거죠.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들과 삐걱거리긴 했지만 저는 친구보다 저의 미래, 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단 한 푼이라도 제 몫이 줄어드는 걸 참을 수 없었으니 사소한 일에도 지극히 계산적이었어요. 매점 같은 데서 줄을 설 때도 기다리는 거 싫고, 조금이라도 먼저 사려고 몸을 비집고 들어갔고, 조별 과제 같은 걸 할 때도 제목 이상을 하게 될 때면 다른 아이들이 제 노력에 편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나를 세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 공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했고, 속으로 내가 힘들게 필기한 걸 공짜로 넘길 순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 저의 생각들이 친구들과의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다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뇌며 어떻게든 버텨냈냐 했고, 남에게 지면 끝장이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 단체 활동이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 제가 잘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런 저를 피곤해 했겠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뭐든지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고만 했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저를 두고 친구들은 너무 예민하다, 집착이 심하다 하면서 수군거렸고, 저는 늘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그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고, 어쩌면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학창 시절 제 모습을 스스로 떠올리며, 그땐 내가 너무 날이 서 있었지라고 반성 비슷한 것을 하긴 했어요. 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고 인정받으려 했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세상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데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고 적당히 타협하는 법도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니 오로지 악으로 깡으로 버텼고, 그 덕분에 괜찮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 있는 중견 기업에 입사까지 했으니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입사 이유가 그렇게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입사 직후부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도 저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대학 졸업반이 되고 입사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제야 대학 때는 친구들도 좀 사귀며 지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회사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좀 챙기면서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보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 바로 위에 있는 사수와 같은 상사가 제 뒷조사를 한 것인지, 하여간 너 학교 다닐 때 친구 없었다며? 하는 말을 시작으로 저를 갈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배가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 무슨 유행어처럼 다들 뭐만 하면 제게 너 학교 다닐 때 친구 없었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움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조여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사람들, 대놓고 웃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도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입사 며칠 후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최선을 다해 어울리며 만회를 해볼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이런 자리도 싫어하는 거 아냐? 대충 밥만 먹고 일찍 가도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렇게 해. 네? 아닙니다. 저 오늘 끝까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야, 우리가 안 괜찮아. 너 같은 애들 어쩐지 다 아는데 우리가 신경 쓰이고 불편하단 말이야. 아, 신경 쓰이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봤지?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냥 일찍 들어가라 소리 아니야. 아, 그게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장님 억지로 회식 자리 잡아두고 그런 분 아니시니까 걱정 마. 아니, 얘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사람 질리게 하는 게 주특기라니까. 저러니까 친구가 없었지. 그러네. 무슨 말인지 딱 알겠네.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그렇게 저를 억지로 등 떠밀어 들여보내더니 다음 날 바로 회식 자리 끝까지 지키지 않은 걸 두고 조롱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래서 친구 없고 공부만 한 애들은 단체 생활을 할 줄 모른다는 거다 하면서 말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말이야 많았지만 이미 저를 조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섣불리 뭐라고 했다가는 비웃음만 더 커질 게 뻔했어요. 이후로 제 볼펜이나 안경 같은 게 사라졌다가 한참 만에 툭 던지듯 제 책상 위에 올라온 게 발견되기도 하는 등 사소하지만 너무나 거슬리는 괴롭힘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런 괴롭힘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몰아세워지는 것 같았죠. 보고서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제출해도 이게 뭐냐며 내던지고 너 학교 다닐 때도 이따위로 했냐며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장님이 주재하는 중요한 회의였고 저는 그날을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다행히 부장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며 좋은 분석이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죠. 그러나 제 사수는 어김없이 비아냥거리며 저를 공격했어요. 야, 너 그거 네가 다 한 거 맞아? 네? 그럼요. 제가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발표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거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아, 믿을 수가 없네. 그냥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긁어온 거 아니야? 야야야. 아유, 지가 했다잖아. 지가 했겠지. 학교 다닐 때도 저랬을 거 아니야. 저렇게 튀니까 왕따를 당하지.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공부만 한 애들은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아유, 저런다고 위에서 좋게 볼 줄 아나 보지. 그거 내버려 둬라. 얼마나 자야 되나 두고 보지 뭐. 저는 뭘 어떻게 해도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회사 생활을 잘 해보겠다던 저의 의지도 나날이 깎여만 갔고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출근길이 두려웠고 점심시간이 괴로웠어요. 혼자 먹으면 혼자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억지로 껴서 먹으면 어색한 분위기에 숨이 막혔죠. 그러는 사이 상사들의 갈굼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젠 과도한 업무를 제게만 몰아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까지 걸고 넘어지고 제 외모를 비하하는 얘기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갈굼을 당해서 도저히 제 깡으로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 건강이 나빠졌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량의 업무로 육체적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니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싶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걸 고발하고 어쩌고 그런 생각도 못했죠.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으니까요. 입사 동기들이나 팀 내 다른 선배들 모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준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한 다른 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팀에서 왕따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잘하려고 해서 미운털이 박힌 거라면 그 사람은 일을 너무 못해서 무시당하는 거였는데 제가 퇴사하고 나오는 날 유일하게 제게 고생했다고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회사에 두고 온 제 자료가 있어서 찾으러 가야 했는데 도무지 저희 팀에는 부탁을 할 사람이 없었고 다시 회사에 가고 싶지도 않아서 생각다 못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찾게 됐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연애 감정이 생겨 연인이 되었어요. 이후 그 사람도 퇴사 후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직을 권유한 건 저였어요. 제 생각에 이미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자신감을 너무 잃은 상태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규모가 조금 더 작은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어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자신은 없었고 보고서나 자료 분석 등을 의뢰받아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직을 도왔고 이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고 시댁에 인사도 가게 됐어요. 시모는 전형적인 헬리콥터맘이었어요. 엄청난 교육열로 남편을 대학 보내고 입사까지도 시모가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해서 이룬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남편의 입지가 전적으로 본인의 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입사한 좋은 회사를 나와 더 안 좋은 회사로 간다고 하니 이직할 때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청 긴장되고 떨렸답니다. 시댁으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저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만 매만지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몇 번이고 시선을 돌려보려 했지만 마주 앉은 시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평범하네.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애가 만나나 했더니 너무 평범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여서. 네? 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참 은혜 무한하게 왜 그러세요? 평범한 게 뭐 어때서요? 평범한 게 제일 힘들다던데 뭐. 아니 어떤 애길래 너 이직까지 시켰는지 엄마가 많이 궁금했던 거 너도 알잖니? 뭘 또 이직을 시켜요. 그냥 이전 회사에서 제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그만둔 건 얘 영향력이 없다고 말 못한다. 너 퇴직했다고 우리 아들까지 퇴직시킨 거니? 아무리 그래도 더 안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하다니. 아휴, 평범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 아니니? 그 부분은 정훈 씨도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그래도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 너 우리 정훈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지? 강남에서 쭉 자라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대기업 못 들어간 건 아쉽지만 그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게 말이 되니? 회사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정훈 씨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곳이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속상해서 정말. 내 입장에서는 네가 적응 못하고 퇴사했다고 내 아들까지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엄마, 그만하세요. 저 옮긴 회사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건 엄마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전 회사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고 있는 것보단 옮긴 회사에서 성공한 게 더 좋죠. 아유, 나는 몰라. 나중에 그때 왜 안 말려줬냐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나 마. 시모는 제가 너무 평범하다는 말로 저와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속내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치 제가 남편을 망치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고 저를 무시하실 줄은 몰랐는데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훑어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잘 대처를 해줬고
무엇보다 저와 결혼하겠다는 남편의 의사가 너무나 확고했기에 시모도 더 이상 뭐라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듯 했고 결혼 승낙도 받긴 받았습니다. 시모가 탐탁차나 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그리 행복한 신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시모와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라고 저 스스로를 수도 없이 다독였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는 건 씁쓸하고 쓸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고 시모만 아니면 저의 신혼생활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문제는 시모였죠. 결혼 후에도 시모의 간섭은 여러 면에서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은 거의 처음으로 시모에게 반기를 든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이후로도 저는 남편을 시모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했어요. 남편 내조하면서 시모 시집살이에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고, 그러면서 제 일도 계속했죠. 그러면서 아이도 하나 낳아 육아까지 했으니 저는 그야말로 슈퍼맘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사실 시모에게는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둔 사람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여자와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이름은 박리나. 남편과 같은 강남 키즈이고 대학도 엄청 좋은 곳 나오고 직업도 좋고 솔직히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제 남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시모가 10년도 더 전부터 며느리 삼으려고 침발라뒀던 거예요. 그 여자 엄마랑도 엄청 친해서 절친 수준이던데 그래서 처음엔 시모 친한 친구분 따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뭐예요. 근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두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돈 맺기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고 박리나라는 그 여자도 제 남편에게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도 아니고 어머니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사이니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다 지난 일이고 저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시모가 계속해서 그 여자랑 어울리며 시도 때도 없이 저와 그 여자를 비교하는 건 정말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 생신을 앞두고 시모가 남편과 저를 시모가 다니는 백화점으로 불러 선물을 고르겠다고 하시길래 내키진 않지만 그것도 자식된 도리다 싶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가게 됐는데 시모와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시모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박리나 그 여자랑 그 여자 엄마까지 같이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무슨 퍼스널 쇼퍼인지 뭔지까지 불러놓고 프라이빗 VIP 라운지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처음 가보는 거라 들어갈 때부터 좀 긴장이 됐어요. 시모는 퍼스널 쇼퍼까지 둘 정도는 아니고 아마 그 여자랑 그 여자 엄마 담당인 것 같더라고요. 얘, 넌 어떻게 약속 시간을 그렇게 딱 맞춰서 오니? 우리가 다 여기서 너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일찍 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교통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나와야 일찍 나오는 거지. 아유, 너도 아유 참. 됐어. 뭐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 왔으면 됐지. 이리 와서 앉아요. 여기는 내 담당 쇼퍼 박진희 팀장이에요. 오늘 우리 쇼핑 도와줄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자리인 줄 전혀 모르고 와서 얼떨떨하네요. 미리 설명했어도 네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애도 아니고 그냥 와보면 알겠지 했다. 내 생일이라고 리나 엄마가 특별히 신경을 써준 거야. 아,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좋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전 잘 지내죠. 잘 지내시죠? 아유, 남자도 좀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러고 다녀야 잘 지내는 건데 얘는 통 그런 것도 안 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것만 재미가 있다니 큰일이지 뭐예요. 아, 리나 씨가 눈이 높으신가 봐요. 그런데 뭐 굳이 연애 안 하고 혼자 멋있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분위기 맞추고 시모 기분도 맞춰야 했어요. 시모 비위 맞추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눈치 봐야 할 사람이 3명이나 되니
시작부터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쇼핑이 얼른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너무 비싼 걸 추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죠. 어머니, 우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날 맞아 선물로 받으시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아이템 골라볼게요. 먼저 어머님께서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선물하시는 며느님 취향은 어떠세요? 얘는 패션 쪽으로는 아예 담쌓고 사는 애예요. 지금도 입고 온 거 좀 봐요. 그래도 백화점 온다고 나름대로 골라 입은 게 저렇다니까. 어줍잖게 화려하게만 꾸미려는 것보다는 단정하고 보기 좋지 뭘 그래. 아, 네. 저는 옷에 별로 관심도 없고 편하고 실용적인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자기한테 맞는 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화려한 스타일이나 다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긴 그런 건 리나 정도 옷걸이는 되어줘야 입는 거지. 리나 너는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몸매 관리를 잘하니? 정말 너무 예뻐서 보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관리를 한다고 해도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 든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관리도 부지런히 받으러 다녀. 제발 잠도 푹 좀 자고 말이야. 엄마, 화살이 왜 나한테로 와? 어머니한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제가 하나 골라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럼. 리나 네가 추천 좀 해주렴. 네가 골라주는 거면 다 마음에 들 것 같구나. 유행하는 트렌드 아이템 말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스테디 아이템으로 몇 가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미리 그렇게 골라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고급지고 세련됐다. 색감이며 재질이며 어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가격도 제법 나가겠는걸. 명품 김치 얻어먹은 채로 내가 생일 선물 제대로 쏠게. 가방 하나 골라봐. 어머 무슨 가방씩이나. 아유 안 그래도 내 자기야.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받을 선물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무슨 가방을 선물한다고 그래. 아니에요. 저랑 엄마랑 반반 내서 가방 선물해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걸요. 은혜 씨는 여기 머플러 같은 소품들 좀 살펴봐요. 네? 네. 뭐 천천히 좀 볼게요. 네가 보면은 뭘 아니? 예리나야. 그것도 네가 하나 골라줘. 넌 이따 카드만 내놓으면 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해드리는 선물인데 제가 직접 골라야죠.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거 모른다고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게 아닌 것뿐이니까요. 여기 도와주시는 전문가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의 박리나랑 그 엄마까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저희 시모.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끼리 있을 때 그러는 것도 싫지만 그건 뭐 그래요. 그냥 또 저러시나 보다 하고 흘려들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는 건 모욕감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도 똑같이 대놓고 시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꽉 깨물고 또박또박 제 할 말 했어요. 시모도 시모고 박리나랑 그 엄마도 말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저를 감싸는 듯이 말하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내비치는 게 정말 짜증나고 싫었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저런 일들도 겪으며 사는 동안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스스로 슈퍼맘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바쁜 아침이니까 대충 차릴 수도 있고 남편이 알아서 차려 먹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새 밥을 하고 따뜻한 국도 꼭 끓였어요. 남편이 아침으로 밥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장을 볼 때부터 영양소가 종류별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생각해서 장을 봤고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들을 할 때도 늘 균형 있는 영양을 고려했어요. 제철에 나는 좋은 식재료를 골고루 활용하는 건 당연했고 말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닌데 제 가정이 생기고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이 생기니까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한창 애 키우느라 힘들 때도 완벽하게 다 해내려는 제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이유식을 만들 때 이유식 관련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논문을 써도 몇 편을 쓰겠다 싶을 정도로 전문가가 됐지 뭐예요. 저희 애가 뭘 잘 안 먹으려고 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것도 있었어요.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며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좋은 이유식을 먹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제 일도 꾸준히 했어요. 남편 내조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완전히 살림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기도 한다는데 제가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 일을 놓지 않고 했던 게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족들 보살피는 것도 무척이나 보람 있는 일이고 온전히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도 아주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니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일하는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허투루 썼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저의 노고를 잘 알아주고 표현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문득문득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럴수록 또 더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드디어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초고속 승진으로 임원이 되어 연봉이 3배나 올랐거든요. 물론 남편의 연봉이 오르고 임원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감을 찾은 것이 더 기뻤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고 저희 부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잘 살자 하며 서로를 응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출근을 한 평일 낮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평소보다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길래 그게 뭔가 했죠.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길에 들르신 건가 했는데 정말이지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연락 안 하면 못 올 때 왔냐? 나 바쁜 사람이니까 얼른 끝내자. 이리 와서 앉아라. 네, 무슨 일이시길래 차 드셔야죠. 커피 드릴까요? 아이고 됐어. 그럴 거 없다.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갈 거야. 여기 이거 확인해봐. 이게 뭐예요? 그렇잖아도 웬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나 했네요. 이 서류 봉투 같은 건 뭐예요? 꽤 두툼한데요? 뭐 책이에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네가 열어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현찰로 딱 1억 맞춰왔다. 아휴 은근히 무겁네. 이거 팔 떨어지겠네. 무슨 현찰을 1억씩이나. 어머니 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야 원. 그 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잔 말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내 아들 임원 되고 임원 사모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니? 너 같은 게 무슨 임원 사모야? 네?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고 이혼하란 말이야. 집안 망신 더 이상 시키지 말고 그냥 사라지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나타나 현찰 1억을 내놓더니 그 돈 받고 이혼을 하라니요. 제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제가 차려준 밥 맛있게 먹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차례나 하고 출근했는데 시모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농담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시모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온 사람 같았어요. 하긴 돈을 1억이나 준비해서 왔을 정도였으니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온 거였겠죠. 이혼이라니. 저희 이혼을 왜 어머님께서 결정하세요? 저희는 이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순진한 내 아들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못 본다. 내 아들 발목 잡고 놀아줄 생각하지 말고 끝내. 내 아들은 이제 임원이야 임원.
이혼시키고 리나랑 재혼시킬 참이다. 리나요? 참. 아휴,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혼시키고 그 여자랑 재혼시킬 작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건 인연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애라는 건 너도 잘 알지? 학벌이며 외모며 집안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지 않니? 너처럼 운 좋게 우리 집에 글러들어온 애랑은 근본적으로 달라. 기가 막혀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야, 나야말로 어이없게 산 게 몇 년이냐? 내 아들도 이제 격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지. 내 아들한테 더 어울리는 며느리감이라는 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와,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고맙게 생각해. 응, 어디 가서 이혼당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보단 낫잖아. 내가 아주 후하게 져준 거야. 아, 네, 그런가요? 그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돈 잘 쓸게요. 서류도 준비해 오신 거죠? 도장 찍어드릴 테니 꺼내 놓으세요. 그래. 아이고, 네가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나 보구나. 생각 잘했어. 너한테도 결코 믿지는 장사 아니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류나 꺼내주세요. 제가 도장을 꺼내드니 시모는 살짝 놀라는 것 같긴 했지만 이내 만족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내 제 도장을 받더군요. 시모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너무 순순히 도장을 찍어준 모양인데 글쎄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겁니다 하면서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 시모가 맨발로 뛰어와 싹싹 비는 거예요. 저희 시모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발이 차가운 건 물론이고 저천증도 자주 오고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라도 양말을 항상 신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양말도 못 신고 맨발로 뛰어왔나 싶었죠. 사실 남편을 임원까지 만든 건 전적으로 제 공이랍니다. 남편 대학 보내고 중견기업 입사시킨 건 시모의 치맛바람이었을지 몰라도 남편을 제대로 된 자기 역할하는 사람으로 만든 건 바로 저였어요. 저는 남편의 숨은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력자, 아니 설계자였던 거예요. 앞서 제가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걸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일도 포기할 수가 없어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저는 쭉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2번 다시 어디든 입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팀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일을 따내는 것도 유리할 거란 생각이 들었죠. 시너지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갖춰진 팀에 들어가는 건 겁이 나기도 했고 또 그런 식으로 갖춰진 팀이 잘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직접 팀을 꾸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팀을 구축하고 일을 조금 더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는 기업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간 제가 외주를 받아 하던 것들을 제 회사를 차려 직접 의뢰를 받기로 한 거죠. 비대면이 가능한 작업이 많고 직원을 그리 많이 두지 않아도 되고 또 설마하니 제가 사장인데 저를 괴롭히진 않을 테니 저의 트라우마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결심을 했었어요. 물론 남편도 저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은 제 사업체를 꾸려 운영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도 딱 2명 뽑아서 저까지 셋이서 일당백하면서 초기 입지를 다졌어요. 직원 뽑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직원을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심층 면접으로 저와 잘 맞을 사람인지를 꼼꼼하게 봤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팀워크가 좋으니 일도 잘 풀렸고 도전 정신 같은 것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의 운영 규모가 갖춰지고 직원도 충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사업체의 규모를 계속 키울 생각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게 일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적정 수준이 있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때 남편을 제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임원 자리에 앉힌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게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게 아니라 제가 스카우트를 했던 거예요. 사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남편과 함께 일할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그땐 제 회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니 위험 부담을 함께 안고 가는 것보다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스카우트 제의를 남편도 무척이나 반갑게 받아줬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에게는 임원 승진 소식과 함께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이 다니던 중견기업에 사표 쓰고 나와서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을 때도 시모 등살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남편은 물론이고 저까지 꽤 시달렸었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만든 작은 회사에서 남편도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더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임원 타이틀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차린 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 스카우트 소식을 밝히며 제 회사에 대해서도 다 같이 말씀을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만 저는 근무 시간을 매우 유연하게 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할 때는 전처럼 거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임원으로 스카우트를 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한 것으로 생각한 시모가 저를 찾아와 위자료와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시모가 제게 들이닥쳤던 그날도 남편은 회사에 나가 일을 했고 저는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려 시모가 제게 한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전했고 예상대로 남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냈고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걸 제가 더 잘 알기에 남편이 미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니었겠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갈 기세였는데 퇴근이 늦었던 탓에 이미 시간이 꽤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뭔데 우리 이혼을 시킨다 만다 하는 거냐고. 이럴 거면 자기는 엄마랑 인연 끊고 산다고. 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시모에게 아니 반기를 든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한 회사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야기까지 하니 남편 전화기 너머로 시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와 제 귀에까지 꽂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게다가 착한 아들이었던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했으니 혼비백산한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온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 잃게 생겼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소중한 양말 신는 것도 잊고 그렇게 달려온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남남 되겠다고 서류 챙겨가신 분이 왜 남의 집에 이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치신 거죠? 예미야, 남남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제가요? 제 말이 서운하다 이 말씀이세요? 아유,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유, 아주 미쳤었던 것 같아.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어젠 내가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로 큰 실수를 했어. 잊어다오, 용서해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홧김이라니요. 화가 나셨던 이유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내가 정말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됐는데 애미야, 너는 우리 집 귀한 며느리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유 내 생각이 짧았어. 갑자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로 바꾸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니년이 뭐 했다고 사모소리 듣냐.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다 홧김에 한 소리라고요?
현찰 1억에 이혼 서류까지 야무지게 준비해 오신 분이 그저 홧김에 그랬다고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쳤었다고 하지 않니?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고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생각해 오셨던 거잖아요. 아니야 애미야. 너 없으면 우리 집안 무너진다. 내 아들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알아. 나도 내 아들 알 만큼 알잖니.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네 공이야. 왜요? 뭘로 보나 격이 맞는 박나리랑 재혼시킬 거라면서요. 저보다 박나리가 더 잘할 텐데 무슨 걱정이세요? 너도 알면서 그러니? 방금 걔가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나랑 인연 끊고 살겠다고 하지 않든. 애미야,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네가 중간에서 잘 좀 해줘. 다시는 내가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나를 좀 받아오. 글쎄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다 끊고 살면 제일 속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아이고 애미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 1억 있잖니. 너 쓰고 싶은데 다 쓰렴. 그리고 제발 나 좀 도와줘. 이혼이고 뭐고 너희들 사는데 절대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내 아들 옆에서 지금처럼 잘해다오. 부탁이다. 시모는 오전 내내 그렇게 저를 붙들고 구구절절 빌면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남편 퇴근하고 올 때까지 그러고 있을 기세여서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남편은 시모와 인연 끊었냐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전과는 다를 테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위자료로 내놓았던 1억은 돌려드리지 않고 제가 가졌어요.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돈 가져와서 제 앞에 꺼내놨을 때를 생각하면 그 돈 제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일단은 자기도 시모를 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에 직원 증언을 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기가 막혀서 그 잘난 척쟁이 박리나가 원서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는 근무 형태도 자유롭고 직원 복지나 워라밸은 물론 연봉 수준도 꽤 높게 책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공고를 냈던 것이니 박리나 그게 다니던 회사 나와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 거죠.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박리나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본인도 그런 생활에 지쳤나 보죠. 시모한테 들었는지 다 알고서 원서를 넣은 것 같았어요. 설마 제 남편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제가 낸 공고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까지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청탁이에요. 자기 좀 잘 봐달라고 저희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으니까 좀 뽑아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며 그런 것들도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제출하겠다 하는데 진짜 진심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는 사이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박리나랑 제가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전 그 여자랑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모에게 얘기했더니 박리나를 두고 철없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들으면 기분 좋을 소리들을 하던데 그런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박리나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어지간하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모가 다시는 저희 부부 일이나 남편의 일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단단히 받았어요. 시모는 남편이 인연 끊겠다 소리까지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게 비는 것 같았고 남편의 성공에 제가 기여한 공이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한테 한번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시댁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남편의 입을 통해 제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날의 남편을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 남편은 시댁에 가서도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시모가 하도 싸고 돌고 무슨 말만 하면 남편 일인데도 남편보다 앞서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니 제가 들어도 지긋지긋한 수준이었으니 남편은 시모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 그랬던 남편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남편도 이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고 더 이상 시모에게 휘둘리지도 않으니 할 말 다 하는 거죠. 남편의 성공은 남편에게도 제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제 회사 잘 꾸리면서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결혼 후 저는 늘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해온 것 같아요. 남편이 옮긴 회사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줬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는 식구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몫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저 스스로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한 헌신은 제가 자처한 것이지만 그것을 제 삶의 전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사실 시모가 이혼을 종용했을 때 만에 하나 남편이 시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다는 게 스스로 뿌듯해요. 그러다 제 회사를 만들게 됐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하던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 그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느낌 말이에요. 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란 것도 좋습니다. 남편과 함께잖아요. 남편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임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저를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저의 성장을 기뻐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회사가 커지고 잘 되고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싹 트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 남편과 저는 그러지 않고 아주 바람직한 파트너이자 부부로서 함께 이뤄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전 회사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나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저희 부부가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더 이상 시모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는 것처럼 저도 가정에만 저를 가두지 않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숨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남편도 제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저희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의미예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부부 잘 살고 있는 거죠. 남편도 저도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나고 보면 지금 제가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지금 느낀 것들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또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니 이 글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으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